이번에는 요제지 우정이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정. 노승윤은 만주 요양 사람으로 사교가 능해서 그가 사귀는 동료는 모두가 명사들이었다. 어느 날 밤 꿈속에서 한 사나이가 자네가 교제하는 범위는 대단히 넓으나 모두가 그렇고 그런 정도뿐이지. 한 사람도 자네와 환난을 같이 할 사나이가 없네. 그런데 꼭 사귀어야 할 사람이 하나 있지만 어째서 그 사나이와는 사귀려고 하지 않는가 하고 말했다. 그게 대체 누구란 말이요? 하고 묻자 전칠인 것을 몰라서 그러나 하고 대답했다. 모승이는 눈을 뜨자 이상한 꿈이라고 생각했다. 진짜 이상한 꿈이네요. 다음날 아침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전칠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어떤 친구가 전칠을 알고 있어 동촌에 살고 있는 사냥꾼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러므로 승윤은 선물을 장만해 가지고 예의를 갖춘 다음 그 집을 찾아가서 말채찍으로 대문을 두들겼다. 이윽고 한 사나이가 나왔는데 나이는 겨우 20 남짓하였고 눈은 표범 같았으며 허리는 왕벌 같았고 모자도 옷도 때가 줄줄이 끼었다. 검은 바지에는 더덕더덕 기운 자국이 뚜렷했다. 무승유가 두 손을 모으고 예를 베풀자 그 사나이는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다. 승유는 이름을 말하고 길을 가던 도중에 몸이 불편해서 그러니 잠깐 쉬어가도록 해달라고 거짓말을 꾸며댔다. 그리고 전칠에 대해서 말하자 그 사나이는 내가 바로 그 전칠이요 하며 승유를 방 안으로 맞이해드렸다. 방 안을 둘러보니 크고 작은 통나무로 담벽을 둘러싼 몇 칸 안 되는 오두막집이었다. 그중 조그마한 방에 들어가자 산채로 벗긴 호랑이와 이리의 가죽을 기둥 사이에 넣어 말리고 있었고 앉으려 해도 의자나 침대가 하나도 없었다. 전칠은 말 위에 호피를 내다 깔았다. 승유는 전칠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말이 지극히 소박하고 꾸밈새가 없었으므로 믿음직하게 생각하여 속으로 은근히 기뻐하며 즉시 생활에 보태 쓰도록 갖고 왔던 돈을 내놓았다. 그러나 전칠은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부디 받아두라고 진심으로 말하며 내어주었으나 전칠은 어머니께 의논한다고 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돌아온 전칠은 돈을 다시 가지고 나와서 까닭없이 남의 돈을 받을 수는 없다고 굳게 거절했다. 그러나 승희는 몇 차례나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돈을 내밀었다. 그러자 전칠의 어머니가 주춤주춤 걸어 나와서 험상궂은 낯빛으로 나에게는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당신에게 고용살이를 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고 말했다. 승희는 면목 없는 얼굴로 그 집을 나왔다. 돌아오는 길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니 늙은 어머니의 기분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자 전칠의 집 뒤에서 늙은 어머니의 말을 엿듣고 있었던 승희의 종자가 들은 바대로 승희에게 알려주었다. 그에 의하면 앞서 전칠이 돈을 가지고 가서 어머니에게 사실을 말했을 때 어머니는 지금 찾아오신 손님의 얼굴을 엿보았더니 푸른 지상이더구나. 푸른 지상, 푸른할 상이다 이거야. 이것은 정년코 큰 변과 재앙에 걸려들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으면
그 사람의 우환을 함께 겪어야 한다. 치우, 알지자, 만날 우자, 운명 우자. 은혜를 입었으면 그 위급한 경우에 달려가지 않으면 도리가 아니며,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은혜를 보답하고 가난한 사람은 의리를 지켜서 은혜에 보답한다고 들어왔다. 아무 까닭도 없이 이렇듯 큰 돈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 못 된다. 어쩌면 너의 목숨을 바쳐서 보답하게 될런지도 모를 일이다 하고 말했다는 것이다. 무승유는 이러한 사실을 듣고 그 어머니의 현명한 태도에 깊이 탄복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점점 더 전칠의 인품에 존경하는 마음을 금치 못했다. 다음 날 주석을 베풀고 전칠을 초대했으나 사양하고 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승유는 전칠의 집으로 찾아가서 들어앉은 다음 술을 같이 하자고 청하자 전칠은 자신이 술을 따라주고 사슴의 건 포육을 내놓으며 정성껏 환대해 주었다. 다음 날이 되어 승유는 답례로서 전칠을 다시 초대했다. 전칠은 그제야 찾아와서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했다. 무승유가 다시 많은 돈을 보내려 했으나 전칠은 역시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승유는 호랑이의 가죽을 사고 싶다는 것을 빙자해서 돈을 주었더니 그제야 사양치 못하고 받았다. 전칠은 집에 돌아와서 저축해둔 호랑이 가죽을 세어보니 받은 금액에 해당한 숫자가 못 되었다. 그러므로 산으로 사냥을 나가서 필요한 수량을 잡아서 보내주리라고 생각하여 3일 동안이나 찾아다녔으나 끝내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다. 그러자 아내가 갑자기 병석에 눕게 되어 병을 간호하기 위해서 사냥을 나갈 수도 없게 되었다. 10여일이 지나자 아내는 마침내 죽고 말았다. 초상을 치르고 장례를 지내고 나니 무승유로부터 받은 돈은 점점 줄어들었다. 승유는 그 장례식에 손수 참석하고 많은 부의금을 보냈다. 장례식이 끝나자 전칠은 즉시 무기를 등에 걸머 쥐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든 짐승을 잡아서 승유에게 보답하려 했으나 끝내 사냥은 되지 않았다. 그 까닭을 알게 된 승유는 호랑이의 가죽은 그리 급한 것이 아니니까 한번 만나고 싶으니 놀러오라고 했다. 그러나 전칠은 부채를 염려하여 오려 하지 않았다. 승유는 할 수 없이 우선 가지고 있는 가죽만이라도 보내달라고 하여 전칠을 자기 집으로 오도록 했다. 전칠은 낡은 가죽까지 끄집어내어 조사해 보았으나 모두 좀이 먹어서 털이 넌질넌질 빠져나왔다. 전칠은 더욱 낙심이 되어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승유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전칠의 집으로 가서 진정으로 위로하며 털 빠진 가죽을 보고 이것이라도 괜찮다고 말했다. 내가 원하는 바는 털 있는 가죽이 아니었으니까. 이리하여 털 빠진 가죽을 끄집어내어 받아들고 전칠도 같이 데리고 가려 했다. 그러나 전칠은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승유 혼자 돌아왔다. 전칠은 아직도 승유에게 보답이 모자란다고 생각하여 식량을 걸머쥐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며칠 동안을 고생한 끝에 겨우 한 마리의 호랑이를 잡을 수 있었다. 그것을 성두리째 보냈던 바 승유는 기꺼이 술을 장만하고 전칠을 3일간이나 머물고 가도록 했다. 전칠이 굳게 사양하자 대문에 자문쇠를 잠그고 나갈 수 없도록 하고 말았다. 무승유의 빈객들은 전칠이 뵌 바가 없어 무식하고 사냥이나 하는 것을 알자 마음속으로 무공은 얼토당토하는 교제를 계속한다고 비웃었다. 그러나 무승유의 전칠에 대한 대접은 다른 손님을 대할 때와는 크게 달랐다. 승유는 전칠을 위하여
새로운 의복을 갈아입으려고 했으나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칠이 자고 있는 동안에 슬쩍 바꿔 입혔다. 전칠은 할 수 없이 새 의복을 입기는 했으나 아들을 시켜서 할머니의 분부라 하며 새 의복을 돌려주고 낡은 의복을 찾아가려고 했다. 승희는 웃으면서 말했다. 돌아가서 할머님께 여쭈어라. 헌 의복은 벌써 잘라서 신발을 만드는 데 썼다고. 그 후부터 전칠은 매일처럼 토끼나 사슴을 보내올 뿐 아무리 초대해도 2번 다시 오지 않았다. 어느 날 승희는 전칠을 찾아갔으나 마침 사냥에 나가고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늙은 어머니가 대신 나와서 문에 몸을 의지하여 이제부터는 제 아들을 부르지 마세요. 하여간 지나친 고마움은 도리어 괴로우니까요. 하고 말했다. 승희는 정중히 인사를 올리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돌아왔다. 그 후부터 약 반년이 지난 어느 날 승희의 집사람이 달려와서 전칠이 사냥한 표범을 가지고 싸움하다가 사람을 때려 죽였기 때문에 법정에 끌려갔다고 알려주었다. 깜짝 놀라 급히 달려가 보니 전칠은 이미 목칼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었다. 승희를 보자 앞으로 늙은 어머니의 봉양을 부탁드립니다 하고 말할 뿐이었다. 승희는 처량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지만 즉시 돈을 풀어 현지사, 이 현지사는 당시에는 재판관을 겸하고 있었다. 재판관에게 보내고 또 100냥의 금화를 상대방에게 보냈다. 한 달가량 옥중에서 지내다가 전칠은 석방되어 돌아왔다. 그 어머니는 감기에 무량한 얼굴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너희 몸은 머리칼 한 오라기에 이르기까지 무공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이미 혼자 간직하고 있을 몸이 아니다. 이렇게 된 이상 오직 무공이 언제까지나 무사태평하기를 빌 따름이다. 그것이 너에게도 행복한 길이니까. 전칠이 무공에게 감사 인사를 하러 가려 하자 어머니는 또 말했다. 가고 싶으면 가도 좋아. 그러나 무공과 만나더라도 사례 같은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조그마한 은혜는 고맙다고 말할 수 있지만 태산같이 큰 은혜는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전칠이 무승이와 만나자 승희는 부드러운 말로 위로해 주었다. 전칠은 오직 네 하고 대답만 할 뿐이었다. 하인배들이나 빈객들은 전칠이 예의를 모르는 것을 괴상하게 생각할 정도였다. 그러나 승희는 도리어 전칠의 진실함을 기뻐하여 더욱 후하게 대접했다. 그로부터 전칠은 무승윤의 집에 며칠씩이나 머물기도 하고 물건을 보내주면 고맙게 받아들일 뿐 이젠 거절하는 일이 없어졌다. 또 은혜를 갚겠다는 따위의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침 승희의 생일이었다. 손님이 너무 많이 모여서 잠잘 방이 없으므로 승희는 전칠과 더불어 조그마한 방에서 자게 되었다. 3명의 머슴도 침대 밑에 볏집을 깔고 그들의 아래서 자기로 했다. 밤이 깊어 12시가 가까워오자 머슴들은 잠이 든 듯했으나 침대 위에 2사람은 그래도 이야기가 그칠 줄을 몰랐다. 그러자 벽에 걸어두었던 전칠의 폐검이 베란간 칼집에서 빠져나와 몇치가량의 몸체를 드러내놓고 징징 소리를 내며 번득였다. 승유가 깜짝 놀라며 보고 있으려니까 전칠은 조용히 일어나서 침대 아래 자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승유는 모두 머슴들이라고 대답하자 전칠은 이 중에 틀림없이 악한이 있습니다. 나쁜 놈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고 말했다.
승유가 그 까닭을 묻자 전칠은 이렇게 말했다. 악한이 나쁜 논팽이구나. 논팽이 한자예요. 한나라 한 클 한자가 논팽이 한자도 돼요. 승유가 그 까닭을 묻자 전칠은 이렇게 말했다. 이 검은 다른 나라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사람을 죽여도 칼날에 피가 묻는 일이 없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차고 있는데 몇천 명이나 목을 잘랐는데도 언제나 새로 갈아놓은 것 같고 악인을 만나면 스스로 징징 울어댑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도 그다지 먼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공은 아무쪼록 착한 사람과 가까이 사귀고 소인배를 멀리 하십시오. 저신만 잘하면 사람의 목숨을 죽이지 않고도 일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승유는 머리를 끄덕였으나 전칠은 끝내 안심이 안 되어 침대 위에서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고 있었다. 승유가 기륭화복은 모두가 운명이야. 어째서 그렇게 근심하고 있는가? 하고 말하자 내 문제로는 아무런 근심할 바가 없습니다만 오직 나이 늙으신 어머님이 계셔서 하고 대답했다. 뭐 당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침대 밑에서 자는 세 명의 머슴 중 한 명은 이마라 하는 옛날부터의 심부름꾼으로 이마 수풀림자 아이아자 썼어요. 번칠한 키의 미남으로 주인의 비위를 맞추고 아첨하기를 잘했다. 또 한 명은 무공이 항상 잔심부름을 시키는 13세의 동복이었고 나머지 한 명은 이름을 이응이라 하여 마음씨가 삐뚤어져서 항상 사소한 일에도 눈을 부라리며 주인과 언쟁하기가 일쑤였다. 승유는 평소에 마음속으로 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밤도 속으로 의심스러운 놈은 저놈이 틀림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다음날 아침이 되자 이응을 불러서 좋은 말로 타이르고 다른 곳으로 가도록 권유했다. 승유의 장남 무신은 왕씨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어느 날 승유는 머슴 이마에게 집을 잘 지키도록 당부하고 외출했다. 때마침 승유의 서재 앞들에는 국화가 만발한 계절이었다. 무신의 아내는 시아버지가 외출하였으므로 서재 앞들에는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하여 스스로 국화꽃을 한 송이 꺾으러 갔다. 그러자 베란간 이마가 나타나서 희롱했다. 무신의 아내가 달아나려 하자 이마는 억지로 그녀를 이끌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악을 쓰고 울부짖으며 반항하다가 기진맥진하여 이윽고는 얼굴빛이 새파랗게 질리며 고함소리도 내지 못했다. 바로 그때 무신이 달려들어왔으므로 이마는 할 수 없이 그녀를 던져두고 달아났다. 승유가 돌아와서 이러한 사실을 댔고 노발대발하여 이마를 찾았으나 끝내 행방을 알 수가 없었다. 2, 3일이 지나서 이마가 어사의 집에 몸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 어사라는 사람은 서울에 재료하며 관직에 머물러 있었고 가정살림은 그 동생에게 맡겨두고 있었다. 승유는 서신을 어사의 동생에게 보내어 이마를 인도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어사의 동생은 차일피일 회답도 주지 않고 상대조차 하지 않았다. 승유가 분을 참지 못하여 어쩔 줄을 모르고 있을 때 공교롭게 전칠이 찾아왔다. 자네가 말한 바대로일세 하고 말하며 승유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전칠의 얼굴빛이 달라졌다. 그리고 이렇다 할 한마디도 없이 돌아가 버렸다. 승유는 믿을만한 머슴에게 분부하여 이마를 감시하도록 했다.
이마가 밤중에 돌아가는 것을 감시하던 머슴이 도중에서 붙들어 가지고 승유 앞으로 끌고 왔다. 승유는 호되게 매질했다. 그러나 이마는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도리어 승유에게 독한 앙심을 품었다. 승유는 숙부의 말씀을 따라 이마를 포박하여 법정으로 보냈다. 그러나 어사의 집에서 금전으로 입막음을 했기 때문에 현지사는 이마를 석방해주며 어사의 종론까지 대동시켜서 돌려보내고 말았다. 석방된 이마는 더욱더 기세를 올리며 군중들이 많이 모인 가운데서 주인의 아내가 지금도 자기와 밀통하고 있다고 사실을 뒤집어 공개 선전했다. 승유는 이렇듯 악랄한 악선전을 막을 도리가 없었고 화만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마침내 어느 날 인간은 어사의 대문 앞에 가서 발을 구르며 욕질하고 떠드는 것을 이웃 사람들이 겨우 말 위에서 돌려보내기도 했다. 다음날 아침의 일이었다. 이마가 누군가의 칼에 맞아 죽었는데 시체는 벌판에 던져져 있다고 하인들이 승유에게 알려왔다. 승유는 놀람과 기쁨이 뒤섞여서 쌓였던 원한이 얼마만큼은 가셔진 듯 가슴이 시원했다. 어사의 집에서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승유의 숙지를 합쳐서 피의자로 고소했다. 승유는 숙부 무항과 더불어 취조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나갔다. 현지사는 두 사람에게 답변할 기회도 주지 않고 무항을 태형에 처하려 했다. 승유는 화가 버럭 나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거짓말이요. 신사를 욕질한 것은 내가 한 일로 숙부와는 하등 관계가 없는 일이요. 하고 답변했다. 그러나 현지사는 승유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승유는 경로하여 상좌로 뛰어 올라가려 했으나 하급 관리들에게 제지당하고 말았다. 형장을 가진 하급 관리들은 모두 어사의 집에 매수된 끈아풀이었으며 더욱이 무항은 나이 늙어 신체가 약했기 때문에 내리치는 매질이 절반도 못되어 숨이 끊어지고 말았다. 현지사는 승유의 숙부가 죽는 것을 보자 두 번 다시 조사하려고도 하지도 않았다. 승유는 통곡하며 욕을 퍼부었다. 현지사는 그래도 못 들은 척하고 있었다. 승유는 숙부의 시체를 둘러엎고 집으로 돌아왔다. 솟구치는 울분은 한이 없었으나 어찌할 수가 없었다. 전칠과 사후 대책을 상의하고 싶었으나 전칠은 조문조차 오지 않았다. 승유는 혼자 내가 전칠을 한 번도 부대접한 적이 없는데 어째서 갑자기 오다가다 만난 사람처럼 멀리할까? 어쩌면 이마를 죽인 것이 전칠이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정말 그렇다면 어떻게든 더욱 그와 만나서 자세한 의논을 해야 했다. 승유는 마음을 돌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사람을 보내서 전칠의 집의 동정을 살펴보도록 했다. 그 사람이 가보니 전칠의 집은 텅텅 비었는데 문은 닫아걸고 사람 하나 없었다. 이웃집 사람들도 어찌된 까닭인지 그 이유를 몰랐다. 어느 날 어사의 동생이 관청에서 현지사와 마주 앉아 비밀 이야기를 하는 중이었다. 마침 아침이어서 장작과 물을 길어들이는 시간이었다. 벼랑간 한 사람의 나무꾼이 그들의 앞에까지 와서 등에 치고 있던 나무찜을 벗어던지자 단검을 빼어들고 달려들었다. 어사의 동생은 겁에 질려 손을 들어 칼을 막으려 했다. 그러자 단검은 그의 팔을 두 동강으로 베어버렸다. 다시 한번 휘두른 칼은 그의 목을 선뜻 잘랐다. 현지사는 대경실색에서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나무꾼은 아직도 두 대를 살피고 서 있었는데 관리들이 급히 출입문을 잠가버리고는 손에 몽둥이를 들고 고함을 질렀다. 그러자 나무꾼은 자기 손으로 자기 목을 찔러 그 자리에 쓰러졌다. 모두들 달려와서 쓰러진 나무꾼을 에워쌌다.
얼굴을 아는 자가 있었다. 나무꾼은 다름 아닌 전칠이라는 것을 알았다. 현지사는 놀란 정신을 수습하여 까닭을 조사하러 현장에 나왔다. 쓰러진 나무꾼을 살펴보니 전칠은 붉은 피 가운데 엎드러져 있고 손에는 아직도 단검을 쥐고 있었다. 지사가 가까이 가서 보려 하자 쓰러졌던 나무꾼이 벌떡 일어나며 지사의 목을 찌르고 자신도 뒤이어 곧 땅에 쓰러졌다. 관리들은 전철의 어머니를 잡으러 갔으나 벌써 며칠 전에 행방을 감춘 뒤였다. 승희는 전칠의 죽음을 듣자 즉시 달려가서 마음속으로 호곡했다. 관리들은 승유가 전칠을 시켜서 꾸며낸 복수라고 생각했다. 승유는 있는 재산을 다 털어 상급 관리에게 진정하고 겨우 그 죄를 면하게 되었다. 전칠의 시체는 30여 일이나 허허벌판에 그대로 버려졌지만 짐승과 새들도 시체를 다치려 하지 않았다. 얼마 후 승유는 전칠의 시체를 인수하여 정중하게 장례지내 주었다. 전칠의 아들은 등주로 귀양 가서 이름을 바꾸고 병조를 지원하여 군에 입대했다. 점점 공운을 세워서 동지장군에까지 출세한 후 고향인 요양으로 돌아왔다. 오승현은 그때 나이 이미 80세였으나 동지장군인 그에게 아버지 이름을 바꾸고 전칠의 무덤을 알려주었다. 이사씨는 말하기를, 이사씨는 조재지 작가 포송령의 필명입니다. 동전 한 입이라도 허술로이 받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간술의 밥을 얻어먹은 은혜도 잊지 않는 사람이다. 그 어머니의 현명함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전칠이란 사람은 원수를 못다 갚았기 때문에 죽었어도 원수를 깨끗이 갚으려 한 것인데 이 얼마나 불가사의한 힘이냐. 만약 형가에게 이러한 복수의 힘이 있었더라면 천추만세에 이르기까지 유한을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형가는 연나라 태자의 자객이 되어가지고 진시황을 암살하러 갔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죽음을 당한 자객입니다. 형가 유명하죠. 검색하면 다 나와요. 만약 이런 인물이 세상에 또 있다면 하늘이나 신의 법망의 악용을 인간이 보완할 수가 있을 터인데 지금 세상의 도리는 지극히 애매모호하여 유감된 일이지만 전칠 같은 인물은 찾기가 드물다. 참으로 슬픈 일이다. 여기까지입니다.